1427년 8월 20일 조선 세종 9년의 어느 여름날 형조판서 노아는 일상적인 순찰 중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한 늙은 노비가 지게에 실은 것은 다름 아닌 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모습은 차마 사람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아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한 장면으로 시작된 사건은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덕금이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지만 이 사건은 그런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덕금이는 지편전 은교 권채의 노비였습니다. 권채는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권근의 조카로 학식이 높아 세종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덕금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첩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었죠. 권채의 부인 정씨는 남편이 덕금이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에 대해 극심한 질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덕금이는 병든 할머니를 보러 가겠다며 권채에게 휴가를 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권채에게 덕금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다고 거짓말을 했고 분노한 권채는 덕금을 잡아와서 분풀이를 했는데요. 그녀의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리고 몽둥이로 매질을 하고는 발에 쇠고랑을 채워 창고에 가둬버렸죠. 이후 권채의 분노는 수그러들었지만 정씨의 학대는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정씨는 덕금이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했죠. 밥은커녕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채 구더기가 들끓는 똥과 오줌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덕금이가 이를 거부하면 날카로운 침으로 그녀의 항문을 찌르는 등의 잔인한 고문을 가했죠. 이러한 비인간적인 대우는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은 덕금이의 상태는 숨만 붙어 있었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죠. 정씨는 덕금이가 곧 죽을 것 같아 보이자 그녀를 산채로 야산에 파묻으라고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형조판서 노안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세종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나는 권채가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토록 잔인한 사람이었던가. 아마도 그의 아내에게 조종을 받아 그리 된 것 같으니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죠. 그러나 당시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거나 이와 관련해 국가가 조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경우 그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노비를 처형하기도 했었죠. 이에 의금부에서는 세종에게 종과 주인 사이의 일로 형벌을 내리기는 좀 그러니 권채의 아내 정씨가 가주인 권채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잔인한 행동을 한 것만 죄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는데요. 권채의 일은 비록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노비가 스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알고 신문한 것이니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권채가 이 일에 관계가 있거든 다시 잡아와서 신문하라. 진실로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인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의금부는 권채에게 장형 80대, 정씨에게 장형 90대의 처벌을 내리게 되었죠. 그러나 일부 대신들이 종을 학대한 일로 주인을 크게 처벌하면 신분제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극구 반대하자 세종은 결국 권채의 관직만 박탈하고 정씨는 장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을 마무리했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권채가 고작 1년 후에 복직했으며 이후 승진하는 데에도 이 사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그 이후로 덕금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덕금이 사건은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의 한계와 인권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 인간을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이 이토록 가벼웠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1404년 태종 4년에 일어난 내은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조선 건국 이래 최초로 노비가 양반집 주인의 딸을 부당하게 대한 사건으로 단순한 범죄를 넘어 당시 사회 기강을 흔들어 놓은 대사건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한양의 판사 벼슬을 지낸 이씨 성의 한 양반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16세, 13세, 10세의 세 딸이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판사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마저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부모를 잃은 세 자매 중 맏딸 내은이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돌보며 부모님의 3년상을 치르려 했습니다. 이 시기는 어린 소녀들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보살핌 없이 세상의 냉혹함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이때 이 판사의 노비였던 실구지라는 자가 동생과 함께 찾아옵니다. 실구지는 내은이에게 과천으로 내려가 살자며 건방진 말투로 제안하죠. 하지만 내은이는 여자의 도리는 안방문을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절합니다. 이는 당시 유교 사회의 관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자 실구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도망가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는 당시의 노비가 주인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내은이는 진짜로 실구지가 농사를 짓지 않고 도망가버리면 당장 두 어린 동생이 굶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던 내은이는 겁을 먹고
실구지의 말을 따라 과천으로 가게 됩니다. 이 결정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천으로 이사온 첫날 밤, 방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사내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내은이와 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 했고, 내은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조선 사회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죠. 날이 밝아오자 범인들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바로 노비 실구지와 그의 처남 박질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내은이는 관하로 달려가 실구지를 고발합니다. 이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 특히 소녀가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보고받은 태종은 실구지와 박질을 대명률에 따라 극형에 처하라 명합니다. 왜 이렇게 중형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닌 신분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비가 주인을 해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로 인해 조선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신분제 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세 자매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생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 추측됩니다. 내은이 사건은 조선시대 신분제의 한계와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비극을 통해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지금까지 조선시대 신분제를 뒤흔들었던 내은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도리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1474년 10월로 돌아가 볼까요? 성종 5년, 한 무리의 나무꾼들이 홍인문 밖 야산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형체 같은 게 보인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가가 보니 안타깝게도 한 여성의 시신이었죠. 나무꾼들은 그 자리에서 크게 놀라 산을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성부에 신고를 했죠. 이렇게 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막이 올랐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쌀쌀해 시신의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덕분에 검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죠. 특히 오른쪽 가슴에 특이한 모양의 상처가 눈에 띄었는데요. 의생은 이런 상처가 생전에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화상 자국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며칠을 굶었는지 매우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한성부는 즉시 탐문 수사에 나섰고 드디어 그 여성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참봉 신자치의 여종 도리였던 것입니다. 도리는 신자치 집의 여노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신자치의 노비가 되었죠. 시간이 흘러 도리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고 그런 도리를 눈여겨보던 주인 신자치는 어느 날 도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기에 도리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도리는 밤마다 신자치의 방에 불려가야 했고 주인의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도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신자치의 아내 숙비와 그의 친정어머니 막생이 도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네가 감히 나리께 건방진 행동을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곤 도리에게 가혹한 대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였던 도리에게 오히려 죄가 덮어씌워진 거죠.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었을까요? 숙비는 남자 노비들을 시켜 도리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머리카락을 마구 잘랐고 온몸에 상처를 입혔죠. 심지어 도리를 묶어놓고 뜨거운 물건으로 몸을 지졌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숙비는 도리에게 더 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도리는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죠. 그 후 숙비는 도리를 창고에 가두고 물과 음식을 주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도리는 결국 며칠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도리의 죽음을 확인한 숙비는 노비들에게 시신을 아무 야산에 두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도리의 시신은 홍인문 뒤편 야산에 놓여졌고 나무꾼들에 의해 발견된 것이었죠. 한성부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형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자치와 숙비, 막생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죠. 당시엔 주인이 노비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 일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결국 사원부 감찰의 귀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종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성종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즉시 숙비와 막생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의금부에 잡혀온 둘은 겁에 질려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대신들과 함께 이들의 처벌을 논의했죠. 결론은 어땠을까요? 신자치는 공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신만 거두고 숙비와 막생은 경상도 산음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숙비와 막생은 충청도 진천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도리의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당시 양반 남성들에게 여종들은 인격체가 아닌 그저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노비로 태어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노비들의 삶은 더욱 고달팠죠. 주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요.